좋은 하루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요즘은 성공할 기회가 정말 많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개발되어 나오지만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고객의 욕구와 필요도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욕구와 필요를 잘 캐치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현재 상황에서 영감을 얻어 방향을 찾는 반면 왜 누군가는 할 수 없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을까? 이는 자아 개념에서 파생된 자아 탄력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인 자아 탄력성은 최근 그리스로 불리기도 한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며 고안한 개념으로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용기와 집념을 아울러 가리킨다.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서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렇게 믿어야 노력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면죄부가 생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노력으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기나긴 역사가 있다. 나는 최근에 기회가 되어 누군가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역시 성공한 사람들을 단지 운이 좋아 어쩌다 성공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지요. 혹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러자 그가 흥분한 듯 큰 소리로 답했다. 글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잠깐 막히는 것뿐이지요. 무언가가 발에 채어 잠시 휘청거린 거지요. 알고 보니 그게 호재였던 거고요. 아니, 통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합니다. 그에게 들려준 사례를 여기에 그대로 풀어넣겠다. 당신도 읽고 생각해보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쉬는 시간을 앞두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4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큰돈을 벌게 해준 지금의 사업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해보셨나요? 그들은 쉬는 시간에 각자 자신의 답을 계산해 보았다. 나온 답의 평균을 내보니 1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들은 16번째 사업까지 완전히 또는 반쯤 실패했으며 평균적으로 17번째 사업에서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다. 사회자는 다른 질문도 던졌다. 16번째 사업까지는 정말 실패했나요? 잠시 주춤한 게 아니라요. 실패한 뒤에 어떤 생각을 하셨지요? 백만장자 4명은 입을 모아 이렇게 답했다. 크게 실패했지요.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확신하건대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다 성공했다고 그런 일은 없다. 좋은 하루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듯이 성공은 절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작지만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중요성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80대 20 법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의 원인에 의해 80%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법칙으로 기업의 수익 모델을 구상하거나 개인의 시간관리법을 말할 때 적용되곤 한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무의미한 80%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성공을 만드는 20%의 핵심 요인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말이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일상을 보내는 대신
내 인생에서 꼭 없애야 할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매일 하면 좋은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라.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에서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퇴근 후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까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작은 성공은 엔도르핀을 가져다 준다. 머릿속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작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 당신은 슈퍼컴퓨터처럼 훨씬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작은 성공이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행동, 즉 실행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우선 작은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3단계든 10단계든 작은 목표로 나누어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좋다. 아주 높은 단계도 한 번에 한 칸씩 오르면 언젠가 꼭대기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당신은 그저 매일 하루에 한 칸씩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실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점차 속도가 붙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만들어진다. 그렇다.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목표가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리듯 움직이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당신과 목표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면 더 빠르게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대부분의 목표는 마지막 20%의 노력을 채웠을 때 달성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가? 포기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계속 버티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일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른 방식일지라도 결국 목표는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성공하게 돼가 얼 라이팅게일은 행복을 가치 있는 이상이나 목표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목표가 작게나마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동기는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다. 누구나 내면에 성공과 실패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실패의 메커니즘은 본능적으로 발동한다. 전체 인구의 80%가 항상 돈 걱정을 하면서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성공의 메커니즘은 방아쇠를 당겨야만 발동한다.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세우면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실패 메커니즘을 차단한다. 당신이 목표를 향한 행동을 지속하는 한 인생에서 실패 메커니즘은 다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저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 소원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는 방향감과 명확성을 준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에너지를 집중시켜 보통 5에서 10년 걸려 달성할 일을 단 1년 만에 성취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 당장 점검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허공에 둥둥 떠있는 소원인가? 현실에 발을 디딘 목표인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7단계 프로세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라. 먼저 책상 위에 백지 한 장을 놓고 앉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라.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을 때 인생에서 정말로 되고 싶거나 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적는 것이 무엇이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떠올려라.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하나,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다. 구체적일수록 좋다. 당신의 목표는 6살짜리 어린아이도 알아듣고 현재 당신이 목표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와 같은 것은 안 된다. 이것들은 정확한 목표가 아니라 모호한 소원에 가깝다. 과연 그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더러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수준의 목표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목표를 적어라. 구체적인 목표를 떠올린 후에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글로 적지 않는 목표는 환상일 뿐이다. 목표를 적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자동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다. 속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기에 청각적 학습도 되고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행위이기에 운동 감각도 자극된다. 시각적, 청각적, 운동 감각적 자극이 두루 발생하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수업 시간에 필기하며 듣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필기하는 행위가 뇌를 쉬지 않고 일하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것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감각을 자극해 잠재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부터 작동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좌우한다. 목표를 적는 것은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놀라운 기술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한을 정하라. 다음으로 할 일은 목표 달성에 기한을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그날까지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잠재의식에게 말하라. 만약 장기적인 목표라면 기한을 작게 쪼개라. 5년 목표라면 1년 목표 5개로 나누고 1년 목표라면 3개월 목표와 1개월 목표로 나눠라. 1개월 목표는 일주일 목표로 나누면 된다. 세일즈나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하루 단위로 나누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1시간 목표로 나누기도 한다. 만약 5년 후에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아주 작게 목표를 쪼개 매일 몇 시간 완수할 일을 정하는 식으로 작성하라. 목표에 기한을 정해두면 눈앞에 분명히 놓여있는 할 일을 하도록 자신을 채찍질하기 쉬워진다. 나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의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멀리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명한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좋아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눈앞에 분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다. 중요한 일에 먼저 착수해 기한에 맞춰 끝낸다.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룬다.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때로는 중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덮어놓고 미루기도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별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한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선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오직 행동만이 행동이다. 말을 하거나 간절히 바라거나 희망을 품거나 의도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다.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하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목록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하면서 완성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연봉을 지금의 2배로 올리는 것이라고 해보자. 나는 12개월 안에 연봉을 2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쓴다면 엄청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력을 인정받고 연봉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묻고 작성한다면 다르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관련 수업을 찾아 듣기, 영어 실력 향상하기 등 당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거침없이 적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 만약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신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는지에 관한 책을 찾아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목록이 계획으로 바뀐다. 투두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체크리스트는 현대인의 성공을 도와주는 기적적인 도구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과에서 5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체크리스트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고 진행 과정을 눈으로 보게 해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효과도 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을 몸에 배게 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도 유용하다. 한 걸음만 내디뎌라. 이제는 행동하는 일만 남았다. 마치 스키를 탈 때 몸을 앞으로 밀어 출발하는 것처럼 시작하라. 몸이 움직이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시원한 바람에 기분까지 좋아질 것이다. 모든 성공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한다. 물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한 걸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나는 가끔 강연에서 청중에게 묻는다. 집에 사놓고 아직 못 읽은 책 많이 있으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다고 한다. 자, 오늘 제가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그 책을 집어서 1장을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단 1장까지는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 경영서 중 90%는 끝까지 읽히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이 처음 몇 페이지를 읽고 책이 딱히 유익하지도 훌륭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1장까지는 꼭 읽을 것을 권하는 이유는 한 걸음의 힘을 체감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읽으면서 그 책이 아니더라도 당신에게 필요한 다른 책이 보일지도 모른다. 무엇이 잘 쓴 책인지 혹은 내 취향에 맞는 책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첫걸음을 떼는 것은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된다. 모든 성공은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계속하라. 마지막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한 걸음이 10걸음, 100걸음이 되도록 매일 하라. 매일 하는 행동의 크기는 상관없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계속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루틴에 올라타면 더 큰 계획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모덴텀의 법칙을 기억하는가? 목표를 향해 계속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지속하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 패턴부터 바꾸자.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력이다. 그리고 행동이 빠른 이유는 생각력, 즉 훈련된 사고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도 막힘이 없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어떤 일이 미래에 성공 또는 실패할 확률이 50%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자신한다. 둘째,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부정적 사고 패턴이 습관화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인식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어떤 부정적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 보자.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역시 안 되는구나. 식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혹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일단 해보자 등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반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안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설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커서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갖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울 때 느끼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즉, 캄캄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운 동물이 앞에 있을 때, 수술을 앞뒀을 때, 현재를 변화시킬 목표를 세워야 할 때, 모두 똑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저 하나의 정보로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준비와 지식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있다. 길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어딘가를 처음 갈 때 무작정 나서지 않고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보자.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며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고 실행에 옮겨보자.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어느새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그동안 생각 정리가 어려웠던 이유와 해결책.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거나 아예 하얘진다. 이렇게 생각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머릿속은 물론이고 내 머릿속조차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 정리는 집안 정리와는 다르다. 내가 만든 정리의 원리 중 나 분배가 있다. 나열, 분류, 배열의 줄임말로 모든 정리는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집 정리할 때를 생각해보자. 우선 집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전부 꺼내 나열한다. 그런 다음 같은 물건들끼리 분류한다. 옷 정리를 한다면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겨울옷은 겨울옷끼리, 그릇 정리라면 밥그릇은 밥그릇끼리, 국그릇은 국그릇끼리 분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배열을 한다. 자주 입는 옷은 잘 보이는 곳에, 자주 쓰는 그릇은 손이 닿기 쉬운 선반에 우선 순위를 생각해 배열하는 것이다. 집 안에 있는 쓰레기나 물건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 보이는 물건을 버리거나 분류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집 정리는 대개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 쪽에 가깝다. 그런데 생각 정리는 어떤가?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쪽에 더 가깝다.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렵다. 사실 알고 보면 생각 정리도 집안 정리와 마찬가지로 나분배의 원리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스케줄 관리를 생각해보자.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다음 업무, 일상, 학업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고 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 순서로 배열하면 된다. 이처럼 생각 정리 또한 생각들을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다만 이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생각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정리하려 하고 손은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메모나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물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같은 단순한 의사결정은 머리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떨까? 회사의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머리로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숫자가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머릿속 계산만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땐 손을 함께 써야 한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시각화하는 게 필요하다. 엑스레이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몸속 병을 치료할 수 있듯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생각 정리가 쉬워진다. 둘째, 생각은 금방 휘발되어 사라진다. 생각을 정리할 때 어딘가에 쓰면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각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뇌에는 작업 영역인 워킹 메모리가 있다. 워킹 메모리는 뇌에 입력된 정보를 몇 초 혹은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만 보존하면서 그동안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하거나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정보 처리가 끝나면 바로 삭제한 다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다. 이런 기억 시스템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드디스크는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것과 같고 램은 일시적 저장소인 워킹 메모리와 같다. 컴퓨터와 똑같은 정보 처리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떠올리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각의 휘발성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한다. 또 어디에서든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기록할 수 있도록 샤워실에까지 녹음기를 두는 사람도 있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침대 옆에도 메모장을 둔다. 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메모 관리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활용해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해둔다. 급한 경우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여백에 메모하고 이동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기록해둔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결과는 메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모이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 역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메모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단순히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한다고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게 될까?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많다고 요리가 저절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 생각, 정보, 지시, 아이디어 등은 기본이다. 여기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생각 정리 툴과 레시피, 생각 정리 방법가 있어야 한다. 생각 정리에는 생각을 비우는 정리, 생각을 보관하는 정리,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가 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 정리는 단순히 비우기만 하는 정리가 아니다. 그저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리도 아니다. 생각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내는 정리, 즉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다. 그런데 생각 설계는 단순히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사용하듯 생각을 설계하는 정리를 할 때는 생각 정리 툴이 있어야 한다.